안녕하세요. 지리정보학개론 수강생 여러분, 지상훈 중입니다. 오늘은 8번째 실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실습의 주제는 지오 프로세싱입니다. 지오 프로세싱이라는 것은 GIS를 이용해서 공간 데이터를 조작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실습 시간에 배울 클리핑이나 디졸브, 유니온, 머징, 그리고 인터셉트 등의 툴들을 활용해서 공간 데이터에 적용해보고 또 필요에 맞게 데이터를 가공해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실습에서 다뤄볼 툴들은 지오 프로세싱의 아주 일부분이지만 엄청 자주 쓰이는 툴들이고요. 또 핵심적인 개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습은 툴을 실행해 보기도 하겠지만 개념적인 부분도 함께 이해해 갈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영상을 몇 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개념을 인터넷에 찾아가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클리핑, 자르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잘라내다 라는 뜻을 가진 클리핑은 원하는 형태에 맞게 공간 데이터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풋 데이터에는 자르고자 하는 공간 데이터를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클립 피처로는 잘라내고자 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인풋에는 면사상 외에도 점사상이나 아니면 선사상들에 대해서 클리핑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립 피처, 자르고자 하는 틀의 형태도 꼭 그 면의 형태가 아니라 선이나 점의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QGIS를 켜고 실습 데이터 랩 8-1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러면 저번에 실습에 배워본 적이 있는, 다뤄본 적이 있는 로어 리스트 사이드 지역이 맵 캔버스에 표시될 것입니다. 저번 실습 내용에서 위치로 선택을 적용하면 로어 리스트 사이드 지역과 인터섹트 되는 맨하탄 스트리트의 도로 객체들이 선택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선택되었던 모양을 보면 로어 리스트 사이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 많이 보였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확하게 로어 리스트 사이드 안을 지나는 도로들만을 오려내어 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벡터, 공간 처리 도구에서 자르기 툴을 찾아서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공간 처리 툴박스에서 검색해서 툴을 열어도 됩니다. QGIS에서는 자르기라는 한글을 사용하고 있지만 ArcGIS나 QGIS 영문 버전 그리고 GIS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클립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기 때문에 클립을 그대로 검색해도 자르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정하고자 하는 레이어는 로어 리스트 사이드 스트레이트고요. 잘라내고자 하는 모양의 클립 레이어, 그러니까 중첩 레이어는 로어 리스트 사이드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less 언더바 클립으로 해주세요. 로어 리스트 사이드 스트리트 언더바 클립. 그러면은 이러한 모양의 지도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방금 의도한 대로 로어 리스트 사이드 지역 너머로 돌출되는 도로들을 집어내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클리핑이라는 것은 본인이 잘라내고자 하는 벡터 데이터를 인풋 데이터로 넣고 그리고 어느 모양으로 자르고 싶은지를 피처 클래스에 클립 피처에 넣은 다음 툴을 실행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풋 데이터가 클립 레이어로 설정된 벡터 범위만큼 잘린 다음 아웃풋 데이터로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디졸빙 이라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졸브는 특정 필드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값을 공유하는 객체들끼리 합쳐주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실습 데이터 랩 8-2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시고요. 그러면 레이어에는 버로우와 파이어 컴퍼니즈에 대한 레이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파이어 컴퍼니즈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을 열어봅시다. 그러면은 fire bn 이라는 칼럼이 존재하는데 이는 소방대의 번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해당 필드의 로우들은
해당 소방대의 관할 영역들을 의미하고요. 한 개의 소방대는 여러 관할 영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소방대 번호를 기준으로 같은 값들이 여러 번 반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소방대 번호를 갖고 있는 영역들을 디졸브로 묶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단의 메뉴바에서 벡터 공간처리 도구에서 디졸브를 찾아서 클릭합니다. 아니면 공간처리 툴박스에서 디졸브를 검색해서 열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런 설정 창이 뜨는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어느 레이어를 편집할 것이고 또 어느 기준으로 디졸브 할 것인지 정하게 됩니다. 우선 가공 대상 레이어로 파일 컴퍼니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디졸브 필드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설정되는 것이 바로 그 기준 필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작은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창이 뜹니다. 파일 컴퍼니 속성 테이블의 필드 명들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소방대 번호를 기준으로 묶어 갈 것이기 때문에 파일 BN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니 디졸브 필드란에 한 개의 옵션이 선택되었다고 뜹니다. 출력 데이터는 file bn dissolve 라는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요. 설정을 마쳤으면 실행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레이어가 추가되어 보일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하게 구분되어 있던 객체들이 하나로 묶였습니다. 묶인 객체 사이사이에 선 흔적들이 보이기는 하지만 속성 테이블을 살펴보면 분명 하나의 객체로 묶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어 리스트 사이드 지역을 담당하는 소방대의 번호는 4번입니다. 이전 레이어에서는 6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이 오른쪽 하나의 레이어로 합쳐졌습니다. 이때 유의해야 하는 점은 이런 값들의 속성값은요 대표 객체 하나의 속성값만 나타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속성값은 사라지고요. 다음 기능으로 유니언과 멀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니언과 멀징은 대상 레이어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합친다는 공통점을 갖지만 그 방식에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니언부터 먼저 좀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니언은 대상이 되는 두 레이어를 합칩니다. 합칠 때 경계로 구분이 되는, 그러니까 선들로 구분이 되는 각각의 덩어리들을 개별적인 객체로 나눠서 생성해 버립니다. 이 부분이 유니언의 가장 큰 특징인데요. 프로그램에서 직접 실행시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실습 데이터 랩 8-3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봅시다. 그러면은 몇 개의 레이어가 뜨는데 지역적인 구분을 나타내는 네이버후드, 그리고 맨하튼 지역의 특성 정보를 담고 있는 맨하튼 트랙트와 맨하튼 네이버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중 맨하튼 지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두 레이어를 합칠 것인데요. 속성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맨하튼 네이버 레이어의 속성 테이블부터 살펴봅시다. 맨하튼 각 지역의 구분과 또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의 수는 29개입니다. 그 다음 맨하튼 트랙트입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 지역적인 구분이 조금 더 세밀하죠. 속성 테이블을 살펴보면 각 기준 구역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이름을 나타내는 필드는 없습니다. 객체의 수는 288개입니다. 자, 그럼 기능을 실행시켜 볼게요. 상단 바에서 벡터 공간처리 도구에서 유니언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공간처리 툴박스에서 검색해서 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뜹니다. 입력 레이어에는 맨하튼 네이버, 그리고 중첩 레이어에는 맨하튼 트랙트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출력 데이터의 이름은 맨하튼 네이버 트랙트로 입력을 해주시고 실행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 지도가 이렇게 표시됩니다.
맨하튼 지역을 구분하는 선들의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맨하튼 네이버 레이어의 선들과 맨하튼 트랙트 레이어의 선들이 같은 색깔로 합쳐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로 유니언 되었죠. 속성 테이블도 맨하튼 네이버의 컬럼과 맨하튼 트랙트의 컬럼들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점은 객체의 수가 722개로 늘어났다는 점이에요. 방금 우리는 각각의 레이어를 살펴볼 때 하나의 레이어는 객체가 29개였고 나머지 하나는 288개의 객체를 갖고 있었는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널 값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null 아무 값도 입력되어 있지 않다는 뜻인데요. 객체의 수가 늘어났다는 점과 그리고 널 값이 등장했다는 것, 이것은 유니언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맨하튼 섬 남서부에 보면 작은 섬이 하나 있습니다. 확대해 보면은 가운데 이렇게 그림처럼 생겼는데요. 이 부분은 맨하튼 네이버 레이어와 그리고 맨하튼 트랙트 레이어의 지오메트리에 간극이 존재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고 또 겹치지 않는 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되었습니다. 유니온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운데 보이는 객체들의 수는 총 2개였을 겁니다. 트랙트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네이버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 하나. 유니온 그 2를 거쳤다면 그림상의 객체는 2개가 아니라 3개로 계산이 될 것입니다. 가운데 교집합 부분을 별도의 객체로 구분하는 것이죠. 속성 테이블이 하나로 합쳐지긴 했지만 트랙트 부분이나 네이버 부분의 객체의 속성은 각자 자기만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 레이어의 값은 널로 그냥 표시가 되어버립니다. 반면에 교집합 부분에 새로 생성된 객체는 트랙트 레이어의 속성값과 그 네이버 레이어의 속성값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널 값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유니언을 이용한 레이어 결합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레이어 결합 방식, 멀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멀징은 2개의 레이어를 결합해서 하나의 레이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유니언과 공통점을 갖습니다. 하지만 두 레이어가 사진처럼 겹치는 부분 없이 경계만 붙인다면 좋겠지만 겹치는 부분이 생긴다면 조금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어느 한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 위로 포개게 되는 것이죠. 프로그램으로 직접 실행시켜 봅시다. 상단 메뉴바에서 벡터 데이터 관리 도구에서 벡터 레이어 병합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멀징도 한글로는 벡터 레이어 병합이라 표기되고 있지만 멀지라는 표기로 더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벡터 레이어 병합 창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입력 레이어들을 설정하고 또 좌표계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니온과는 조금 구성이 다르죠. 우측의 작은 버튼부터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레이어 리스트에 불러들여져 있는 레이어들이 표시됩니다. 아까 유니온 기능을 살펴볼 땐 입력 레이어와 중첩 레이어 이렇게 2개의 레이어만을 결합하는 방식이었죠. 근데 멀지를 보니까 2개 이상의 다중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실습에서는 아까 유니온을 실행할 때와 같이 맨하튼 네이버와 맨하튼 트랙트 레이어를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이때 레이어의 순서를 위아래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순서에 따라서 포개는 레이어와 또 포개어지는 레이어가 결정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트랙트를 밑에 두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입력 레이어에는 요소 2개가 선택되었다고 표시됩니다. 대상 좌표계는 본 실습 데이터의 기본 좌표계인 EPSG 263으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출력 데이터의 이름은 맨하튼 언더바 멀지. 그러면 다음과 같이 표시되는 레이어가 추가됩니다. 언뜻 보면 생김새는 트랙트 레이어와 동일합니다. 네이버 레이어의 그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고요. 하지만 속성 테이블을 열어보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총 객체 수를 살펴보면 317개예요. 그러니까 288개의 트랙트 레이어 위에 29개의 네이버 레이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추가적인 레이어 생성이 없었다는 것인데 교집합 위치의 객체에 대해 별도의 객체로 생성해서 객체 수가 722개에 달했던 유니온 기능의 결과물과는
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특징적인 것은 교집합적인 객체가 따로 없다 보니까 네이버 측 객체 속성에는 트랙츠 측에 널 값이 뜨고 있고, 그리고 트랙츠 측 객체 속성에는 네이버 측에 널 값이 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필드 값을 모두 갖고 있는 객체가 없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도식을 준비해 봤습니다. 멀즈의 경우 교집합에 대해 객체를 분리하거나 새로운 객체를 만들지 않고요. 그렇다 보니 속성 테이블의 경우에도 각자의 필드 값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멀즈는 결합 과정에서 포개는 데이터와 포개어지는 데이터가 구분이 됩니다. 반면에 유니온은 교집합 관계의 객체들을 새로운 객체들로 구분을 해서 만들고요. 또 그 객체를 떼어내는 과정에서 기존 객체의 형태를 수정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객체들의 구분은 더 세분화되게 되고 객체의 수는 늘어납니다. 하지만 이런 설명을 듣다 보면은 유니온과 멀지의 그 출력 결과 데이터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이요, 지도의 모양이. 하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해당 사진처럼 같은 레이어에 대해 멀지와 유니온을 한다고 했을 때 같은 모양으로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태적으로요. 비록 속성값은 다를 수 있겠지만요. 우리는 멀지2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포개어진 레이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포개고 있는 레이어가 불투명한 폴리곤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래에 가려져 있는 레이어를 표시하도록 불투명한 상태의 폴리곤을 투명하게 만들어 보고 두 레이어가 포개져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증명해 보겠습니다. 맨하탄 언더바 머지 레이어의 심볼 탭으로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상단 창에서 단순 채우기라는 그 칸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밑에 표시되는 그 칸들의 구성이 달라질 건데요. 그 중에서 채우기 스타일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채우기라고 되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브러쉬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적용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원래는 맨하탄 트랙츠 레이어의 선들만 보였는데 그 폴리곤을 투명하게 만들고 보니까 그 밑에 포개어져 있던 맨하탄 네이버 레이어의 선들도 보이게 됩니다. 속성 값들도 살아 있습니다. 맨하탄 멀지 레이어에서 로어 리스트 사이드 객체를 찾아서 클릭을 해보면 그림처럼 정상적으로 표시되고 또 묶여서 객체 선택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멀지의 결과와 유니온의 결과는 그 모습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불투명한 면 객체의 폴리곤 레이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레이어의 유형 중에는 선으로만 이루어진, 라인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들도 있는데요. 그 레이어들에 대해서 멀지한다면 그 모습은 제가 방금 증명했던 과정처럼 그 모습과 동일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지와 유니온의 그 결과는 똑같이 생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멀지와 유니온이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터섹트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섹트는 그림처럼 교집합 부분에 대해서만 추출해내는 기능입니다. 실습 데이터에서 랩8-4 프로젝트 파일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블루와 레드의 단순한 레이어 구성이 나타납니다. 인터섹트 기능은 QGIS 상에서 교차 영역이라는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 바에서 벡터, 공간 처리 도구, 그리고 교차 영역을 찾아서 클릭합니다. 아니면 검색창에 인터섹트로 검색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설정창이 뜨는데 입력 레이어로는 블루, 중첩 레이어로는 레드를 선택합니다. 그 외에 설정값은 변경할 것 없이 출력 데이터 이름을 인터섹트로 설정하고 실행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맵 캔버스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될 것이고요.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객체들이 바로 인터섹트입니다. 속성 테이블을 살펴보니 객체가 15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우리가 유니온 기능을 살펴볼 때 보았던 것처럼 선들을 경계로 구분되는 덩어리들은 모두 개별적인 객체로 구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실습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최종 과제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차 최종 과제의 주제는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해서 공간 분석을 수행하는 과제입니다. 과제를 수행하실 때에는 실습 때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GIS를 활용하여 공간 분석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데이터를 활용하실 때에는 과제의 신뢰성을 위해서 출처와 취득 과정을 분명히 밝혀주셔야 합니다. 주제 선정 이유나 연구 목적, 그리고 결론, 이런 부분들도 명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전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때 영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 주셔야 하는데요. 굳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필요 없이 PPT 녹화 영상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PPT 장표의 분량은 자유이고요. 본 슬라이드에 명시되어 있는 그 세부적인 사항들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앞으로 9주차와 10주차의 실습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주 실습은 오늘의 주제와 비슷하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10주차에는 네트워크 분석이라는 것을 다뤄볼 계획입니다. 최종 과제 주제로 네트워크 분석 활용을 희망하는 학생이 계시다면 따로 제 조교 메일로 문의를 주세요. 그러면은 희망하는 학생에 한해서 10주차 실습지를 미리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제 진행에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들을 몇 곳을 첨부했고요. 자, 그 외 문의 사항이 있다면 조교 이메일로 문의 주시고요. 그럼 다음 실습 때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